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사회학과에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방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도 교수님이 진짜 KGSS를 처음 만드신 석현호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해서 더 영광이긴 한데요. 저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이제 이재열 교수님을 모시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페어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이제 제가 발표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발표 제목도 정해놓으시고 뭘 해야 될지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거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여기 앉아 계신 허혜옥 선생님이 정해주신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훈 실장님이랑 사실 이 국제 비교 모듈이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발표를 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 발표는 이런 어떤 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 비교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어떤 국제비교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유형화를 좀 해보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제가 직접 국제비교 연구를 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해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EASS와 ISSP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시민사회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시민사회의 어떤 구조나 지형이 국가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그 결과가 민주주의라든가 다른 어떤 참여민주주의의 어떤 수준이나 질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발표한 논문이나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영어로 작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김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EASS와 ISSP, 그러니까 KGSS를 쓸 때 연구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웬만한 사회과학 저널에서 이 KGSS를 가지고 사용을 논문을 써보면 하면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상한 자료, 네가 혼자서 모아가지고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냐에 대한 코멘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허들을 하나 이제 그 KGSS가 넘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 대학의 업적 평가가 영어 논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문도 웬만하면 그냥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국제 비교 연구의 어떤 유용성에 대한 주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교가 한 국가 일국 중심의 어떤 연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통찰을 만들어 준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국제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 여기
브래디 선생님의 그 말씀을 여기 이제 사이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정치 참여 연구를 쭉 해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행위와 태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1978년에 6개국 정치 참여 연구가 이제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생이기도 하신 김재원 교수님과 노만 나이, 시드니 버바 브래디 해서 6개국 국제비교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가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이라고 믿던 어떤 정치 참여의 어떤 메커니즘이 일본이나 이태리나 뭐 이런 다른 국가들을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 행태 그리고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 자원을 새로 개발할 어떤 동기가 생겼고 그 뒤로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설명 방식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국제 비교 연구를 우리가 진행할 때 제일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측정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국제 비교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까 이제 김지범 교수님께서 신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요. 보통 이제 신뢰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일반 신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귀하는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또는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이 응답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어떤 동기에서 같은 어떤 그 이유와 어떤 판단 근거에서 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 비교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타당할 수 있냐 이렇게 어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성이 상이한데 너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그 국가마다 사회마다 그 차이를 그냥 무시하고서 너는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비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서베이 데이터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시민사회 분석한 거를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핵심에는 메저먼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셨던 여기 김정은 선생님하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탐 스미스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워낙 이제 서베이 메토돌로지스트시고 미국 GSS를 지금 한 40년 정도 이끌어 오신 분이어서 기본적으로 크로스 내셔널 서베이의 핵심은 좋은 측정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이제 ISSP나 또 이제 유명한 국제 비교 자료가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신뢰 같은 것들도 중국이 한국보다 일반 신뢰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라운드로 봤을 때 중국이 한 6위쯤 되고요. 한국은 중하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중국이 높을까?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민주주의 수준,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일반적 수준과 인구 분포와 구조를 봤을 때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높을까를 봤더니 그래서 이제 서베이와 실제 실험을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실험을 진행해서 봤더니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레디어스 오브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의 반경 범위가 이제 달라지는데, 신뢰의 반경 범위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믿죠. 그죠? 가족을 더 믿고 친구를 더 믿고 낯선 사람을 덜 믿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특히 신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 앵커가 된다라고 하죠.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이 기준이 되는 범위가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굉장히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 신뢰를 실제로 답변하는 반면, 이 중국과 한국 같은 데서는 이 주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나를 가지고 그 신뢰에 대한 답변을 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6번째로 신뢰가 높은 건 이해가 가는데, 한국은 그런데도 중하위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낮을 거다라는 이제 연구가 최근에 이제 ASR, 그러니까 아메리칸 소셜로지컬 리뷰에 이제 실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이 메저먼트의 어떤 비교 가능성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연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심리학자들의 어떤 서베이 메저먼트 리서치라든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서베이를 통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스탠다드 포맷의 항목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이제 메저먼트 문제고요. 보통 국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차이와 그러니까 차이와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 48개국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48개국의 컨텍스트에 대한 지식이 아주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각국의 모든 상황을 그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그거를 연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항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 변수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민들이 이 국제 비교 연구에서 가장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항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하다고 믿는 방식이 어떤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컨텍스트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거냐부터 컨텍스트를 무시할 거냐, 그 정도에 따라서 어프로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드렸던 PPT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안 담았는데 좀 보니까 좀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조금 달았는데, 어차피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가장 그 국제 비교 연구에 있어서 그런 어떤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뭔가 각 나라마다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나 논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유니버설리스틱 어프로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뭐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팀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국가마다 어떤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효과를 발휘할 거다. 또는 이제 여기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그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의 어떤 그 에스핑 앤더슨의 어떤 그 유형화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 유형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어쨌건 그런 특수성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컨스턴트하다라고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구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비판을 많이 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문화적 특수성에 의한 그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적인 무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컬처럴 팩터들을, 문화적인 어떤 요인들을 익소제너스하고 만들어버린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가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분석 단위가 국가예요. 그죠? 국가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서베이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행태에 대한 어떤 유형화나 분석,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국가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 수준의 차이와 개인 행동의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이 만들어지고, 보통 우리는 그거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생태학적 오류, 이컬러지컬 팔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생적으로 이 생태학적 오류는 제 잘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애초에 덜카임이 그 자살 연구를 하고 종교 연구를 할 때 각 도시마다의 어떤 뒤늦게미 그 종교 연구, 도시 연구를 할 때 실제로 어떤 그렇잖아요. 개신교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은 개신교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공동체, 집합 수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개인의 행위를 예견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저지른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유니버설리스틱 어프로치의 이제 다른 한편에는 컬처럴리스틱 어프로치가 있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 문화적 상대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맥락적 어떤 그 유니크니스,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독특성에 대해서 이제 천착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게 어떤 모든 서로 다른 상이한 사회나 국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이론적 체계가 존재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현상조차도 어떤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른 이유에 의해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아까 이제 중국과 한국과 그 미국의 신뢰가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주로 이제 이 설명 방식은 그 민속학적 방법론에서 이제 시카고 학파가 뭐 도시 연구를 할 때라든가, 그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학자적인 가핀켈이 그 민속학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실제 어떤 개인의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둘을 적절하게 그 혼합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서 뭔가 문화적 특수성도 어느 정도는 살리면서, 그죠? 어떤 보편적인 룰을 만드는, 보편적인 어떤 규칙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여기 아마 국제 비교 연구를 하는 모든 학자들이 나는 앞에 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연구자는 어떤 구조에 조금 더 천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문화적 특수성에 천착할 수 있는데, 그 둘 간의 어떤 이 컨티넘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연속 그 척도라고 한다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화적 특수성과 어떤 보편적 설명 방식의 어떤 통합을 항상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내셔널 컨텍스트의 효과를,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 맥락의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 일반화를 시도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들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제 비교가 어디로 나가냐면 그냥 차이를 보여주면, 차이를 정말 이쁘게 보여주면 퍼블리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거야 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고서 이제 몇 가지 선택적으로 그 차이와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들을 좀 디스크립티브하게 보여주면 연구가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 종속 변수를 두고 어느 국가에서는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똑같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데, 한국 같은 데는 보니까 그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뭐 그런 방식의, 그래서 이제 왜 한쪽은 심리적이고 왜 한쪽은 사회 경제적인지를 뭐 그 사회의 어떤 맥락과 어떤 역사적인 궤적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하는 국제 비교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연구는 첫 번째 거는 이 동아시아 시민사회. 사실 이게 시민사회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시민단체, 그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뭐 토크빌이나 펀남이나 왜 사회자본론에서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국제비교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 시민사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가능했는가를 얘기하면서 프랑스와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사회단체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는 어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사회의 어떤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펀남 같은 경우도 이 펀남이 이제 그 학계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뭐였죠? 그 메이킹 디모크라시 웍이라고 하는 이태리 남부와 북부. 그러니까 질문이 참 그 명료했어요. 왜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보다 잘 살까? 왜 북쪽의 어떤 행정 조직이나 정부는 퍼포먼스가 남부보다 훨씬 좋을까를 역사적인 접근, 이론적인 접근, 경험적인 접근을 동시에 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으로 소셜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회자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시민사회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비교 연구의 틀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시민사회를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어떤 시민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시민제,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시민사회에 시민단체 가입해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죠? 100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가입률이 한 3-4%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민사회가 사람들 간에 어떤 집단들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연결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회자본론이나 토크빌의 자발적 결사체를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시민사회 개념이 확장이 돼야 된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사회를 개인들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가장 넓게 정의할 수 있는 걸로. 그랬을 때 이제 시민사회 어떤 소속의 예가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동창회, 그죠? 연구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노조, 아니면 뭐 여러분들 학회에 다 가입해 있으시죠? 학회, 뭐
심지어는 무슨 그 구청에서 하는 무슨 문화단체, 또 여러분들 새벽마다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새벽부터 공 차시는 분들 그게 한번 찾고 나면 하루가 망가지던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자발적 결사체라는 틀 안에서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락시로 생각합니다. 인디케이터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동의가 돼야 이제 제 분석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뭐,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동아시아 사회 조사와 ISSP에 그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회 조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네 개 나라가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그 당시 이제 2006년 이전부터 이제 여기 석현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리드를 하셔가지고 2006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를 보시면 가족, 세계와 문화죠. 주로 문화, 여기에 이제 다문화 정체성까지 포함되고요. 건강, 그리고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동아시아의 경제. 물론 저는 분석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짐작하셨겠지만 이 모듈, 2012년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ISSP로 아까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ISSP 주제 모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시민사회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게 조금 오래됐어.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보시면 시민권, 시리즌십 마듈에 자발적 결사체 가입에 대해서 그 당시는 38개 국가가 2004년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담고 있고요. 2014년 자료가 지금 어베일러블 하지만 이제 오늘 이거 발표하고 이제 2014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더 해보면 이제 그간 10년간 똑같이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10년간 이 세계의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국제적 글로벌한 컨텍스트에서의 어떤 참여민주주의가 어떤 변화가 초래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유니버설리스틱한 어떤 보편적 접근이 뭐 컬처럴리스틱한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국제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연구의 단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2004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그 ISSP 그 38개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제가 충분히 분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컬처럴리스틱한 어떤 그냥 디스크립티브한 어떤 그 차이와 공통점을 보여주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뭔가 이 차이와 공통점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뭔가 설명 논리를 개발해낸 거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2012년 자료를 이용해서 일단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제가 계속 쓸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민사회의 어떤 메저먼트, 그러니까 측정을 계속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건 약간 탐색을 하는 단계에 있는, 아직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같이 공조자가 여기 임재현 선생님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굉장히 닥달을 했겠죠.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이제 굉장히 괴롭혀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했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동아시아 3개국의 시민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느냐의 문제와,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달라졌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이고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을 지향을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분석적으로 뭔가 좀 재미있는 그림과 결과를 계속 이제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료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EASS 2012년 설문에 보면 이 단체나 모임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가 있다라고 하면 귀하는 동창회 뭐 등등등 해서 여기에 그 구성원이십니까? 그러니까 를 묻고요. 구성원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십니까? 그러니까 참여 여부와 실제로 활동의 어떤 강도까지도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네트워크 전공하시는 이재열 교수님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투모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저와 이름이 뭐였죠? 영신 씨가 그 같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같은 노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집합적 수준에서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그 노조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와 영신 씨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으면 제가 노조에도 가입돼 있고 동창회에도 가입돼 있고, 그죠? 뭐 조기축구에도 가입돼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입한 거 한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어떤 사람은 3가지에 가입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가입 안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2가지 다 가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단체나 조직에 얼마나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거에 어떤 그림을, 그 선을 위해서 그려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 것들은, 그죠? 많이 가입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연결망 안에서 중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중심에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네트워크 지도를 그림으로써 실제로 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정보, 그리고 인적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행되어 왔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큰 네트워크 안에서 시민단체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노조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동창회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매저는 저희 네트워크에서 이제 얘기하는 디그리 센트럴리티랑 비트윈리스 센트럴리티,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이 아주 중요성이 큰 거랑, 나머지 하나는 뭐 많이 가입돼 있을수록 그게 높기는 한데, 뭔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더 허브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단체들과의 어떤 연결성이 좋은 거, 그러니까 중복 가입된 게 많은 거, 이게 이제 보통 사회중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린 다음에 왜 아까 이렇게 이제 그 가입된 그 단체마다 이렇게 정도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를 가지고 그 멀티노미얼 라짓을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서는 더 가입하고 덜 가입한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동아시아 3개국의 시민사회의 어떤 지도를 보여주고 모습을 보여주고, 그 지도가 만들어진 어떤 형성 메커니즘을 요만큼, 전부는 다 설명 못하고요, 요만큼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 발표 논문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제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촘촘하고 빽빽하죠.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가입돼 있다. 그러니까 액티블리 파티스페이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여부만 봤을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죠? 촘촘하고 확실히 이 멤버십으로만 봤을 때 한국은 연구 집단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나 어떤 영향력의 흐름이 어떤 사적 신뢰와 연결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삶의 질, 그죠?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마 저는 그것보다는 조기 축구회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가 단체, 그리고 이건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종교. 아까 임지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굉장히 종교가 중요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주민 조직 또는 주택 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사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소셜 서비스인데 기부 단체, 사회 봉사 단체입니다. 요게 잘 안 보이시죠? 요게 뭐 같습니까? 시민단체랑 정치 모임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지나치게 시민들도 별로 많이 가입하지 않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실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단체 중심의 모임 중심의 이해 방식이 훨씬 더 한국의 어떤 시민사회의 모습을 잘 이해하게 하고 정책적으로 보거나 다른 모든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정확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GSS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재밌는 게 지금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이 위치가 actively participate,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더 듬성듬성해지죠.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많았지만 여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이 그런 것들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내조는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면 정치 모임의 5.5%가 한국 사람이 가입해 있다는 의미이고요. 동창회나 이런 조기 축구회 같은데 47.8%, 38.8% 가입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비트윈니스랑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중심성이랑 그거를 뭐라고 번역을 해?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정도 중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도인데 그 둘을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더니 다시 말해서 이게 플러스로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쨌건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회 중심성은 그러니까 사회 중심성이 그러니까 그 비트윈니스가 디그리보다 좀 작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특히 연결성이 확실히 확연하게 좋은 것들은 많이 안 드러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로 가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 중요도 면에서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연결을 잘 해주고 있는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 아주 많이 가입은 돼 있지만 그렇게 연결성은 높지 않은 단체라는 걸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 조교 아이디어. 이렇게 보여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사실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1번은 확실히 이 네이버의 효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일본 연구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정치와 지방의 정치가 너무 다르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중앙의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어떤 행태와 실제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수준에서의 어떤 시민사회의 건강성이 항상 부딪히는 나라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주민협회, 시민사회,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어떤 촘촘한 연결망. 또 이걸 보면 아까 한국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촘촘하죠. 훨씬 더 잘 연결되어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하나 있고, 아 그래 일본 사회는 뭔가 어디에 끼지 않으면 불안하구나. 이게 거의 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 촘촘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엔수가 한국어로 좀 커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반전이 이걸 보면 나와요. 무슨 뭐라고 하나요? 불나증 걸린 것처럼 맞죠?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 시간, 그렇죠? 그리고 건강. 첫 번째, 이게 고령화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처럼 일본인들이 돈과 시간을 쓸 만큼 그렇게 생각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실제로 많이 활동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구나. 그리고 일본 사회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저도 이 말투가 좀 마음이 편한 게 그냥 뭐 탐색적 수준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본 전문가가 이거다라고 하면 그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보시면 일본 사회 이렇게 촘촘하다가 확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변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네이버였잖아요. 그리고 얼럼나이였잖아요. 그 레저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적극적 참여층으로 가면 레저가 핵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시민사회의 어떤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주의에 대한 어떤 집합적 시민성에 대한 기대와 공포, 불안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해놓지만, 그죠? 가입을 해놓지만 실제로 노는 거잖아요, 이런. 그죠? 뭔가 즐기는 거. 그리고 놀고 즐기려면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뇌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레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중심성, 다시 말해서 연결성이 참 좋다. 그죠? 실제로 연결성도 좋고 중요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중국입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추론을 하실 수 있냐면, 중국은 여기 퍼센티지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 퍼센티지 보면 한국도 그렇고요. 꽤 높았잖아요. 다 몇십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은 소수만이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중국의 시민사회가 다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대답 여기에서 들어요.
당의 나라, 관료의 나라. 그래서 어떤 정치 지향적이고 관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데 예를 들어 중국 대기업에서 공산당원이나 노조원이 되려면 과장으로 승진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합작하고 있는 북경 기차에서 그 중국 그 합작사를 같이 그게 이제 그 주인이 북경 기차의 주인이 이제 베이징 시입니다. 베이징 시인데 거기에 어떤 승진 제도를 보면 일단 노조원이에요. 노조원인데 만약에 과장으로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면 바로 공산당원으로 가입 원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일과 생활에서 그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어떤 항상 정부와 관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소수만이 아직까지는 서구적 개념의 시민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국 같은 데는 이 종교가 뭔지 아직 그래서 어제도 이제 중국 전문가 분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책을 읽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회의 어떤 종교의 중요성, 의미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종교가 중국 사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적극적 참여층으로 해도 위치도 안 바뀌고 듬성듬성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면 가입한 사람 중에 적극적 참여층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죄송합니다. 1번을 보시면 그게 그렇죠. 1번을 보시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한국은 중국보다는 낮고 일본보다는 좀 높고 그 정도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왜 그 변수를 가지고 이거를 다 해보려면 12개 조직에 멀티노미널라지스를 3개국 하면 36개 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 사회 중심성과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그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일단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처음에 탐색적 수준에서 그 사이클로지컬 리소스, 그 소시오 이코노믹 리소스,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리소스, 그러니까 심리적 자원, 사회 경제적 자원, 관계적 자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탐색적으로 좀 봤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별만 따라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 언론라인 중에 적극적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가구소득이 높고 그 연결망의 레인지, 그러니까 연결망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동청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죠. 근데 아마 최종 모델에서 이건 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레인지가 어소시에이션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 중인데 사실 이걸 빼게 되면 다른 그 효과가 많이 드러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인볼브만 된 사람들 적극적 참여층이 아니에요. 한국 이제 요거는 일본은 네이버를 해볼까 레저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네이버를 했는데 보니까 일본은 사이클로지컬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클로지컬 리소스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든가 정치 관심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이 아마 이게 높은 거는 그 인도지니어티 문제, 그러니까 리버스 코제이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중국도 이건 같이 높은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 사실 중국이 이쪽에서 별들이 다 찍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이것도 빼보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심리적 자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도고요.
뭐 실제로 이 위쪽에서 뭔가 우리가 SES로 해석할 수 있는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얘가 시민사회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 비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탐색적 단계에서의 어떤 그 국제 비교 연구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 이게 거의 같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그 스페큘레이션이니까 이론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지금 동아시아 3개국의 어떤 시민사회의 모습들을 대강 보셨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참여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의 효과가 왜 이제 사회자금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자발적 결사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시민적 강목이라든가 시민성이 촉진되고 그래서 그게 참여로 연결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한가?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적 불평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차이, 그러니까 이 효과에 있어서 자발적 결사체, 시민사회의 어떤 기여도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도를 한번 세워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연구고요.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정치 참여한다 하면 투표부터 뭐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생각하잖아요. 사실 정치 참여도 돈 많고 시간 많고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거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심화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 시민사회 역할이 뭐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해서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역할을 자발적 결사체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구의 특히 미국의 다원주의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사회 경제적 리소스, 자원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교육이 높을수록 참여를 많이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를 많이 한다. 이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론적 논리에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이론을 이제 이론적 구성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나 이 단체를 통해서 정치를 참여를 하게 되는 그 채널이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과정이 어떨까? 그래서 기존 리터러처를 쭉 정리를 해서 제 스스로 정리한 건 요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서 소셜 트러스트, 시빅 버추, 시빌리티, 그래서 어떤 시민적 자원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참여가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내가 특정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왜 많이 갈까요? 거기에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들,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뭔가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조직이 나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 결사체의 어떤 이유 목적에 의해서 다른 어떤 펠로우 멤버가 다른 동료들 또는 그 리더들이 동원을 하면서 동원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잖아요.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근데 이제 사고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는 의례 그런 듯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경험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동창회 많이 가서 그래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뭉치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배타성이 강조가 되잖아요. 뭐 브레대 출신 죄송하지만 브레대 같은데, 그죠? 브레대 동문회 뭐 이런 데서 해병대 전후회 이런 데서 아니면 제가 많이 다니는 종친회 이런 데서 우리 시민사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한국은 이재열 교수님이 다른 논문에서 책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사적 신뢰가 강화되고 공적 신뢰가 계속 결핍된 상태로 있게 만든다. 그래서 요게 하나 빠짐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이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첫 번째 게 빠졌을 경우에 실제로 민주주의의 질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 팩스턴 같은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참여의 메커니즘이 참 중요한데 몇몇 중남미, 남유럽,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 참여 수준은 높으나 시빌리티나 시빅 버추에 의한 트러스트에 의한 참여가, 그러니까 공공성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참여 수준은 높다고 해도 다 동원 아니면, 그렇죠? 동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해를 관찰하기 위한 참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민주주의의 질이 그닥 상승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시빅 리소스가 만들어지는 나라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건 어쨌건 참여 수준은 높아져요.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면. 그죠? 다른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게 굳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한 사람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 가입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해봤냐면 자발적 결사체가 그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떤 다변단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자발적 결사체가 시민적 자원을 고양하냐, 고취하냐를 해보니까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이 시민적 자원을 정말 만들어내는 그룹, 국가들, 뭐 미국, 뭐 캐나다, 뭐 등등등 있죠. 그리고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들, 한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키프러스 등등등. 요 집단 1과 집단 4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떻게 비교해봤냐? 요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 3.04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3배 더 참여한다. 정치 참여. 그러니까 정치 행동을 더 세배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시민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나라나 만들어내지 않는 나라나 마찬가지로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면 내가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그룹 4고, 요 파란색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국이 포함된 그룹 1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한 사람들만 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서구 이론이 한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육이나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건 안 높아지건 어쨌건 일 주변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근데 보십시오. 이 빨간 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을 많이 하죠. 파란 줄은 그대로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시민적 자원을 생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해도 그렇게 참여민주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컬처럴리스틱 어프로치를 할 때 난점을 줬어요. 이게 이제 불가리아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유니버설리스틱한 어프로치를 시도를 했으나 사실 이런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때 이제 연구자로서 가장 먼저 느끼는 유혹은 뭐냐면 불가리아 빼자.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뭐 불가리아를 넣건 안 넣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가리아 그분 아줌마 이름이 뭐죠? 그 굉장히 재밌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조사회사 책임자신데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만났을 때. 그거 그때 너무 돈 없고 시간 없어서 3주가 걸려서 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베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특히 국제비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구멍은 그겁니다. 자료의 문제가 있어. 내 문제는 아니야. 그 얘기를 하죠. 예, 이것도 제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 시민사회가 참여민주주의에 가지고 있는 결과 내지는 효과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어떤 시빅 리소스의 어떤 생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 자본론의 어떤 국제적 범용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